근데 우리가 조금 더 이 코로나 현상과 그리고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테크 기업들이 어떠한 현재 우리가 고민거리를 주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지금 던지는 저희도 오늘 만나서 밥 먹으면서 이 얘기를 다들 했었는데요. 다들 갖고 있는 질문은 이 팬데믹이 언제쯤 그리고 어떻게 끝날 것인가가 전 세계 모두인들의 가장 큰 관심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BBC 같은 경우에도 6월 23일에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독일이네요. 독일 같은 경우에도 락다운을 하다가 흔히 말하는 리오프닝 락다운을 풀었습니다. 풀자마자 일주일 내로 한 집단 지역에서 1000명이 넘는 감염 사태가 발생을 했죠. 흔히 말하는 저가 육류 상품을 만드는 육가공 상품을 만든 곳에서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았고 그들이 밀집된 노동 환경 속에서 감염이 됐었던 그런 사례들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정지역이라고 얘기하면서 코로나19로부터 극복했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던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도 그 발표 이후에 2주 있다가 물론 큰 경우로 독일처럼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새로운 케이스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극복했다고 했던 생각인 나라들도 락다운을 풀었던 나라들도 다시 코로나를 마주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코로나를 극복했다고 선언했었는데 새롭게 다시 락다운을 해야 될지 말할지를 고민할 정도로 이스라엘도 다시 제2의 이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는 공식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BBC나 이런 곳에서는 한국도 이 세컨드 웨이브 오브 인펙션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얘기할 정도로 한국도 지금 요즘 많이는 않지만 해외 감염까지 생각한다면은 많은 거지만 사실 한 40명 선에서 국내 감염 계속해서 꾸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10,000단위, 20,000단위 이런 단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하루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2월 달에 피크를 찍었다가 어느 정도 근데 영으로는 수렴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이제 브라질 모습이죠. 하루에 확진자가 6만 명까지도 치솟고 있고 이러한 모습들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포나 그러니까 fear나 dread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우리가 fear를 보면 우리가 일반적인 그냥 우리가 쓰고 있는 공포가 그런 걸 얘기한다면 dread는 저보다 영어 잘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죄송합니다만 마주하고 싶지 않지만 마주할 수밖에 없는 공포. 그래서 지금의 어떤 코로나 상황들은 이러한 fear 상황에서 dread 상황으로 이전되고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야기하는 이러한 불확실성의 시대, 그리고 이것이 그냥 거창한 불확실성의 시대가 아니라 내가 여름 휴가를 계획하기 힘들어지고 올해 연말에 어떤 계획을 못하게 되고 그리고 특히 지금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잡 로스가 심해지면서 직업에 대한 전망들 그리고 직업에 대한 전망과 함께 부채에 대한 어떤 부담들 여러 가지로 삶의 여건들이 대단히 옥저에 오고 있는 건 사실인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요즘 많이 얘기하죠. 뉴노멀이라고도 얘기하고 코로나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를 얘기하면서 이러한 연속성이 상실되고 있는 부분들을 많은 사람들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포 코로나 이런 말도 하고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도 이제는 저는 하나의 클리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냥 모든 것에 포스트 코로나에 또 우리나라 잘하는 거 있잖아요. 4차 산업혁명과 불문학의 미래, 4차 산업과 공문학의 미래 이런 거 각종 학술자에 하는 것처럼 요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런 것들이 곳곳에서 뉴딜과 함께 등장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클리셰처럼 이제는 저거 자체가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정도로 너무 이러한 언어의 인플레이션이 되게 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fear, dread들이 이러한 이 코로나와 관련돼서 대단히 제너럴하게도 있지만 AI와 관련된다든지 특정 영역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큰 거는 한국 같은 경우도 대단히 문제라고 보는데 코로나를 걸리면 병에 걸리고 아파하고 저희가 공감을 표현하고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마치 도덕적으로 무언가를 잘못한 것 같은 그런 심리가 사회 속에서 만연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희 직장에서 저희 팀원들한테 항상 하는 말은 우리 걸리더라도 1호만 되지 말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 비난받을 것 같다는 느낌을 제가 갖고 있으니 저 스스로도 하지 말아야 될 언어적 표현이 우리는 1호는 되지 말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동료들을 잠재적인 적으로 본다든지 이러한 도덕적인 어떤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사실은 대단히 우리가
강성하고 성찰해야 될 태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만연해 있는 것, 하나의 이 피어와 드레드가 가져다주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한국 사회는 사실은 이 락다운의 스트레스를 경험하지 못했죠. 사실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 많은 국가들이 락다운을 경험했고, 여기 오면서 많은 풍계들이 뭐 싸움이 많아졌다, 폭력이 많아졌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사실은 인간이 원래 했던 자유로운 어떤 이동이 제약당할 때 사실은 저희가 상상을 초월하는 많은 스트레스들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을 거라고, 2020년 이런 경험을 할 거라고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예측하면서 다양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단순하게 지금 저희가 두려워하는 것은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라는 것이 보통 항상 달콤했고, 2021년에는 나는 뭘 해야지, 내가 지금 돈을 모아서라도 2021년에는 꼭 어느 여행을 갈 거야, 어디를 가볼 거야, 그 계획을 가지고 무엇을 해볼 거야,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미래가 서로 커뮤니케이션 되지 않는, 대화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 그것이 하나의 위협으로 느껴지고 있는 것, 특히 20대라든지 30대 초반이라든지 또는 여행업에 종사하셨던 분들이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그만두시게 되는 분들, 또는 요즘 많이 어려운 데가 또 에이전시들, 광고 에이전시 같은 경우도 기업이 오프라인 마케팅을 없애면서 대단히 많은 기업들이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서 오는 그들의 실업에 대한 공포들도 대단히 클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초반으로 들어간다면 저희가 지금 던지고 있는 질문, 정말 언제쯤 그리고 어떻게 이 팬데믹이 끝날 것인가가 가장 큰 우리의 지금 시대적인 고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나오는 것들이 베네치아에도 맑은 수조는 물고기가 돌고래가 돌아왔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공기도 맑아지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후위기가 해결될 수 없지 않을까라는 공포감.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이 Fridays for Future라는 이런 큰 사회운동이 좀 약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대한 공포가 만연하지 않지만, 유럽이라든지 미국 일부 지역에서 있었던 이 기후위기에 대한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와 그것에 대한 공포와 다양한 어떠한 갈등들이 하나의 또 하나의 위기를 낳고 있고, 또 하나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했던 이러한 이 머신 크라이시스, 그러니까 이 기계가 진화하면서, 기술혁명이 진화하면서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의 공포와 불안들이 다양한 국면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한국 사회에서는 벌써 2018년인가 17년인가 이 제도를 이후로 정말 지겹도록 크리스를 넘어서서 이제는 아무런 감흥도 없는 AI 시대, 이러한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많은 전문가들은 이것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PwC 같은 경우에는 15.7 트릴리언 달러라고 얘기합니다. 15.7 트릴리언 달러, 또는 맥켄지 같은 경우에서는 13 트릴리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30년 정도, 이 정도로 추가 생산성을 가질 것이다. 근데 이 13 트릴리언의 정확한 숫자가 뭐냐면 현재의 중국이 가지고 있는 GDP 규모랑 같습니다. 과연 AI가 이러한 거대한 이펙트를 가져온다고 하니까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위원회 만들고 다 AI의 나라인 것처럼 AI 떠들고 한참 뒤쳐져 있지만, 모든 나라들이 이것을 외칩니다. 하나의 중국이 새로 생기는 겁니다. 하나의 중국. 그 거대한 GDP 국가가 생기는 것이 정말 이 예측이 맞는다면, 그것도 2030년, 늦어도 2030년, 앞으로 10년밖에 남지 않았던 이 시기에 하나의 중국이 탄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자 피차이가 같은 경우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AI는 유명한 말이죠. 인류에게 있어서 전기나 불과 같은 발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까지는 얘기하지 않더라도 전기가 있고 없고는 20세기 들어서 대중화됐던 이 전기도 어마어마한 인류사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정도로 AI가 전기나 불과 같은 인류에게 효과를 가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 것인가? 정말 AI는 세상을 전기나 불처럼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테크놀로지인가? 그리고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임팩트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좀 의심을 던져보려는 것이 오늘 저의 주제고, 하지만 그 의심 속에서도 이 AI 기술에 의해서 독점화되어 가고 있는, 독점화의 경향성을 띌 수밖에 없는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머신러닝이죠. 사실은 AI의 다른 표현은 여러분들 아시는 다 기계학습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되게 멋져 보이지만 사실은
머신러닝이 고도화되고 있는 거고 딥러닝도 마찬가지겠지만 머신러닝이 고도화되고 있고 사실은 많은 고도화를 가져왔죠. 특히 2010년 이후에 사실 음성 지금 인식률이라든지 이런 것들 대부분 다 2010년 이후고 셀프 드라이빙 카도 그 전부터 시도가 됐었지만 2010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진화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미지라든지 스피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디텍션하고 패턴을 인식하고 이런 기술들이 빠르게 성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알고리즘도 진화해 왔고 여러분 다 아시는 컴퓨팅이라든지 데이터 오션도 대단히 커지면서 거대한 데이터와 거대한 컴퓨팅 파워와 그리고 과학기술의 진화에 따라서 AI가 분명하게 머신러닝이 진화해 온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걸 제너럴 퍼포스 테크놀로지라고 이러한 부분이 전체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미칠 것이고 정말로 13트릴리언 달러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선다카체가 얘기했던 것처럼 인류에게 불과 전기와 같은 효과를 가질 것인가 지난 6월에 나왔던 이코노미스트의 기사에 따르면 전체적인 인베스트먼트를 보면 알고리즘과 그러니까 AI 관련해서 어디에 가장 많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냐면 인류에게 당연하게 셀프 드라이빙 카 쪽에 오토노머스 드라이빙에 투자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가 한국에는 친숙하지 않은 이 암치료제 개발. 암치료제 개발에 두 번째로 많이 쓰이고 있고 세 번째가 오늘 제가 이 두 가지는 화두로 삼기 위해서 빨간 표시를 해봤습니다. 이 안면인식, 페이셜 리커니션에 세 번째로 쓰이고 있고 그다음에 디지털 콘텐츠 이게 흔히 말하는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흔히 말하는 헤이트 스피치를 디텍션하고 포르노를 디텍션하고 그리고 이러한 기타 등등의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이 디지털 콘텐츠 영역에 들어와 있는 기술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적지 않은 돈들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페이스북에 투자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디지털 콘텐츠 부분. 그 다음에 흔히 많이 쓰는 것이 이제 파이낸스 부분에서 한국은 지금까지 공인인증서로 버텨왔던 부분이지만 해외 같은 경우에는 불규칙한 거래의 패턴들을 인식해내고 그러면서 거래를 중지시키고 이러한 부분에서 흔히 말하는 프라우드 프리벤션 쪽 영역에서 많은 투자들이 지금 또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기하급수적으로 2009년 대비 지금 빠른 속도로 성장하지만 조금 2019년에 주춤했던 건 사실이고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만 하지만 2009년, 10년에 비해서는 폭발적으로 이와 관련 AI에 관련된 머신러닝과 관련된 인베스트먼트는 증가해 왔습니다. 재밌는 거는 클린턴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유명한 머신러닝 학자죠. 이 머신러닝 학자가 2007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In 5 years 제가 영어 발음 안 좋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5년 안에는 이 레디올로지스트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우리 MRI 찍거나 CT 촬영하거나 이 판독하는 사람들은 가장 이것이 이미지를 패턴화 시킨 거니까요. 우리가 뇌졸중에 걸렸니 암에 걸렸니 이런 거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딥러닝이 훨씬 더 뛰어날 거기 때문에 또는 might be 10 years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start training 그들을 교육시킬 필요가 없다. 지금 벌써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그들이 일할 공간은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방사선학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판독하는 사람들의 교육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In 5 years 2007년 과연 이렇게 이 부분이 발전하고 있는가? 지금 사실은 하나도 대체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년 아직 남았으니까 2년 뒤에 확 바뀔 수는 있겠지만 대체 못하고 있습니다. 또는 이런 부분도 올해 초에 네이처에 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항생제, 지금과 같은 이 코로나 같은 치료제를 딥러닝에 의해서 빠른 속도로 개발할 수 있는 기술들이 진화하고 있다라고 네이처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월달에 나왔는데 왜 지금까지 소식이 없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는 사실 이런 논문들 많이 있죠. 작년 1월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인간과 AI 기술이 컨버전스 되면서 지금 의학 영역에서의 퍼포먼스가 대단히 높아지고 있고 빠른 속도로 되면서 암치료 부분에 대한 투자도 워낙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과 관련된 정말 빠른 시일 내에 해결책이 나올 것이다. 가장 많이 하는 쪽이 IBM이 갖고 있는 왓슨 같은 경우가 암치료 부분 관련돼서 관련된 영어 논문을 스스로 분석해서 지금 암치료를 위해서 특정 암치료를 위해서 연구되지 않은 부분들이 어느 부분인지 그래서 인간이 좀 더 연구해 줘야 될 부분이 어딘지에 대한 연구 필드들을 영역들을 다 뽑아내고 있죠. 그래서 대단히 빠른 속도로 효과적으로 아까 말했던 이 인간과 AI가 컨버전스 된다는 것은 그들이 서로의 협력 관계를 통해서 빠른 식으로
빠른 속도로 지금 암 치료제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를 겪는 과정에서 느꼈던 것은 여전히 사람 손에 의해서, 여전히 사람들이 전화해서요, 각 조사관들이, 방역당국들이 전화해서, 그리고 발로 뛰면서 해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과학기술이 이렇게 발전하고 AI 기술이 이렇게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구글이나 애플에서 이번에 OS에서 만들어냈던 트레이싱 앱 같은 경우에도 뭐 뛰어난 기술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효과를 보고 있는 아일랜드라든지 몇 군데 나라에 써봤지만 효과를 보고 있다는 보고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전히 아직도 사람에 의해서, 인간에 의해서 이번 전염병들이 싸워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목도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문제는 이제 AI가 나오면서 가장 많이 논쟁이 됐던 것은 뭐냐면 로봇에 의해서 일자리가 많이 대체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공포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국면에서는 올해 4월 달에 뉴욕타임즈가 얘기했던 것은 특히 대면 노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코로나 감염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업이 오토메이션, 자동화에 대한 투자를 높여내고 있고, 그러면서 더욱더 빨리 코로나가 오히려 자동화 기술들에 대한 투자를 높여내면서 빠른 속도로 일자리를 대체할 가능성, 모멘텀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뉴욕타임즈나 가디언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마존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물류센터 같은 데서 드러나면서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는 막대한 자동화 부분들에 대한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과연 이것이 잡 전체를 줄여줄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회의적입니다.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새로운 잡들이 계속 태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은 코로나와 관련돼서 이 실업률 증가는 한국보다 미국이 더 심각하죠. 미국은 올해 초에 1월에 3.8%, 2월 달에 3.8%의 실업률이 무려 4월 달에, 5월 달에는 13%로 증가합니다. 3.8에서 13%로 증가했다는 건 미국 같은 거대 경제규모에서 어마어마하게 증가한 거죠. 바이러스 하나가 락다운이, 머신러닝에 의해서가 아니라 락다운이 정확하게 저렇게 실업률을 만들어냈고, 물론 제가 지난주 금요일인가 나왔던 5월달 통계를 보면, 6월달 통계를 보면 실업률이 다소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만, 즉 이러한 기계에 의한 어떠한 실업률보다는 이러한 자연에서 만들어낸 바이러스에 의한 실업률이 더욱더 크게 인간 사회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은 AI 시대 속에서 저희가 목도하는 새로운 어떤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화에 기반한 그래서 그 AI 기술에 의해서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는 이 오토메이션 테크놀로지, 이것도 분명하게 이 노동을 대체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자본에 의한 노동 대체를 가속하겠죠. 대표적으로 지하철 운전사라든지. 근데 제가 사실은 일본에서 한 뉴스를 보면서 놀랐어요. 일본에서는 어떤 한 객차에 사람들 이 표를 검사하는 사람이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펀치로 뚫어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자동화를 못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퇴임할 때까지는 일자리를 보존하려고 하는 그 지역의 정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값싼 자본은 끊임없이 노동을 대체하려고 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도 2015년인가에 철도 파업이 이루어지죠. 철도 파업이 이루어지면서 우리식으로 하면 KTX 이러한 큰 철도청에서 어마어마한 자동화 투자를 합니다. 앞으로 철도 운전사들을 오토메이션해서 자동화하겠다. 우리나라도 신분당선 지금도 운전사 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으로 볼 때는 우리도 전체 지하철로도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값싼 자본에 의해서 비싼 노동력들이 대체될 가능성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저는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일자리가 이 영역에서, 특정 영역에서 분명히 전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다른 곳으로 옮겨놓겠죠. 그래서 일자리는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분명하게 오토메이션 테크놀로지는, AI는 디스플레이스먼트 이펙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을 자본에 의해서, 그러니까 자본이라는 것은 기술 투자를 얘기하는 거고, 기술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AI, 오토메이션 테크놀로지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본이라는 건 기술 투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에 의한 노동의 대체가 분명하게 대체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라니 같은 학자가 얘기했던 것이, 오토메이션은 노동을 리플레이스하는 것이 아니라 디스플레이스. 그러니까 이 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기계에 의해서 대체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다른 데 가서 일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얼음이 그러니까 특정 산업이 발전하게 되면 그 산업의 기업이 성장합니다. 기업이 성장하면 A라는 영역을 했던 사람들이 기계에 의해서 디스플레이하고 실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성장하면서 B라는 영역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하는 거. 그것이 이제 디스플레이스 이펙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러한 효과가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뉴태스크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이 부분만 가지고도 강의를 했던 영역이 한 20-30분짜리인데 이렇게 압축적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좀 추상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은 디스플레이스먼트 이펙트가 있고, 즉 설명을 하면 제가 이걸 들었던 것이 미국에서 아이스 인더스트리가 대단히 발전했습니다. 냉장고가 나오기 전에 얼음을 갖다가 허드슨 강에다가 겨울에 우리 서빙고 동빙고처럼 얼음을 얼려놨다가 그거를 잘라가지고 어디까지 수출하면 인도까지 수출합니다. 그래서 냉장고가 있기 전에 얼음을 수출했던 산업들이 대단히 발전하게 되죠. 근데 얼음 수요가 너무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여기에 오토메이션 테크놀로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허드슨강에서 뉴욕까지 기차에 의해서 전문적으로 얼음을 나르고, 그리고 얼음의 톱질도 말과 사람이 하다가 기계가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것도 보관도 얼음 전용 열차들이 생겨내고. 자, 그러면 처음에 분명히 말과 사람이 하던 얼음을 허드슨강에서 자르는 이런 행위들도 기계에 의해서 리플레이스 되지만, 그 리플레이스 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노동을 멈춘 것이 아니라 이 얼음 산업이 성장하게 되면서 다른 영역에 가서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배송할 때도 말과 사람이 하다가 기차로 하기 시작하고, 배로 전문으로 하기 시작하면서 명확하게 디스플레이 효과도 있지만, 그 회사가 커지면서 마케팅 영역의 사람이 일어나게 되고, 또 이것을 이 증가한 노동자들을 인사 측에서 관리해주는 뉴 태스크, 이런 것들이 이제 뉴 태스크인 거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새로운 태스크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요번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웨이모가 셀프 드라이빙 카를 하지만 웨이모에 뉴 태스크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도로를 깨진 거를 검토한다든지, 나름대로 그 지역사회에서 일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웨이모 택시와 관련돼서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에 운전은 셀프 드라이빙 하지만 오토노머스한 베이클로 가지만 이와 관련된 지도 작업이라든지 나머지 분석 작업이라든지 서비스 개선 작업에는 뉴 태스크가 필요해서 새로운 일자리들이 계속해서 웨이모가 실험하고 있는 곳에서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페닉스죠, 그 도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뉴 태스크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뉴 태스크를 흔히 말하는 지속하려고 하는 이펙트, 그까지 영어 발음이 제가 안 좋아서 reinstatement 이펙트 두 가지. 즉 그러니까 자동화 기술은 항상 displacement 이펙트와 reinstatement 이펙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우 놀라운 테크놀로지, 와우 대단한 테크놀로지가 일어났다고 해서 바로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효과를 어떻게 연결시켜 줄 것인가에 따라서 일자리 정책은 변해왔다고 학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중요한 것은 이 믹스드 이펙트를 갖다가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결국은 정치가 결정하는 거고 사회가 결정하는 문제다. 그래서 이러한 미래에 대한 노동의 문제는 결국은 어떻게 이 자동화할 것인가, 자동화 경쟁뿐만 아니라 이 새로운 노동 인텐시브한 과제들을 만들어낼 것인가. 한국 사회에서 더욱더 이번에 느껴졌던 것은 돌봄 서비스. 폭발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기계에 의해서 대체될 수 없는 것이고 한국 사회에서 더욱더 그러니까 집약적인 산업으로서 성장해야 되고 더욱더 많은 종사자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의 기술과 새롭게 어떻게 이 기술에 기반해서 사라지는 일자리는 있지만 새로운 영역에서 뉴 태스크를 사회에서 찾아낼 것이고 산업에서 찾아낼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해진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펙트를 말씀드리면서 이 카운터 밸런싱 폴리시가 대단히 중요해진다는 거죠. 분명하게 여기에도 마켓 페일러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정책과 정치에 의해서 일자리의 변동과 변화들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막연한 fear, 막연한 dread, 그러니까 즉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다 가져갈 것이라는 것들은, 그래서 화물트럭 운전사들은 다 사라질 것이다,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화물트럭 종사자가 미국에서 두 번째로 일자리가 많은 산업이더라고요. 그분들이 다 사라질 수 있겠죠. 셀프 드라이빙 트럭이 많이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면.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도 끊임없이 사회는 뉴 태스크를 연구하게 되어 있고 그분들이 그쪽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뉴딜 같은 경우에, 그린 뉴딜 같은 경우에 한국 사회는 그렇게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석탄 발전소를 탈석탄을 많이 주장하고 있죠. 그러면 그러니까 화력 발전소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즉 뉴 테크놀로지라고 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에 의해서 대체된다라고 하면 그분들의 일자리를
어떤 곳으로 디스플레이스 할 것인가, 또는 그런 그린유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또는 에너지 전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환경 재생,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테크놀로지와 관련해서 그들을 어떻게 새로운 뉴 태스크들을 찾아낼 것인가. 이러한 노력 속에서 종합적인 결과물로서 일자리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때문이기 때문에 하나의 AI 기술에 의해서 막연하게 일자리가 다 사라질 거다, 30%가 사라질 거다, 20%가 사라질 거라는 것은 저는 전혀 학술적으로 근거 없는, 역사적으로도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저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줄어들게 하거나 늘리게 하거나 유지하거나는 결국은 그 사회가 결정할 몫이라는 거죠. 거기에는 정치가 결정할 몫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서 결정될 거라고 봅니다. 셀프 드라이빙 카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아직도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만 도대체 이것은 언제쯤 이루어질 것인지, 과연 나의 지금 운전면허를 안 따고 있는데 따지 말 것인지, 또는 장롱면허를 계속 장롱에 유지할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고민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정말 이 셀프 드라이빙 지금 뭐 레벨 4까지 왔다는 기술이 레벨 5와 6가 내후년에는 이루어질 것인가 과연? 5년 안에 이루어질 것인가?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이것이 갖고 있는 리스크가 뭐냐면, 이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작년에 이제 정확하게 지적했던 건데, 어느 정도 기술 수준이야. 즉, 100% 기술이 완성도를 100으로 본다면, 셀프 드라이빙 카 기술이 90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많이 이루어진 거죠. 근데 아직 남은 10%가 어떻게 비교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90%가 아직도 남았다는 겁니다. 되게 말이 안 되는 표현인 것 같지만 이걸 읽어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 웨이모의 CTO 그러니까 엔지니어 관련된 디렉터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지금 90%를 이뤄왔는데 아직까지도 가야 될 길은 90%가 남았다. 왜냐하면 이 지금 first 90%는 전체 개발 시간의 10%밖에 차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의 난이도 여기까지는 쉽게 왔지만 지금 AV들 스타트업 만들어서 기술 개발하면 어느 정도 셀프 드라이빙 카의 어떤 기술 구현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완전히 현실화돼서 적용되기까지 남아있는 이 10%가 지금까지 온 90%보다 그만큼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와서 그럼 셀프 드라이빙 카가 멀었다가 아니라 기업적으로 리스크가 뭐냐면, 퍼스트 리스크가 뭐냐면 GM 같은 회사 또는 한국의 현대 같은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라든지 또는 테슬라 같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바이 프로덕으로 보고 있죠. 즉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기술 투자를 해서 중간에 나오는 산출물로 서비스를 개선하거나 이 테슬라의 모델 3를 또는 모델 S를 구매할 수 있는 추가 유인 장치로 쓰고 있다라면 GM이나 또는 현대자동차라든지 또는 폭스바겐이라든지 토요타라든지 이런 데서 투자하고 있는 이 AV 기술 쪽에 대한 투자가 뭐냐면 지금 전체 레비뉴에서 GM의 전체 레비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프라핏에서 10%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레비뉴에서 매출에서 10%가 넘어서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것이 in 5 years,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죠. 5년 안에 된다면 그거에 대한 리턴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5년이 아니라 10년이 걸린다면 또 15년이 걸린다면 이렇게 투자하는 인류 역사상 기업이 확실하지 않은 미래에 이러한 막대한 돈을 투자했는데 회수되지 못한다면 이건 기업에게 그냥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GM은 역사상 가장 리스키 인베스트먼트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현대자동차는 어느 정도 비율인지 몰라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기업이 매출에서 10%가 넘는 비율을 갖다가 이 AV 셀프 드라이빙 카에다 투자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리턴이 확인될 수 없는 시점에서 대단히 큰 리스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안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면 보통 왜 투자합니까? 왜 사람들이 우버가 셀프 드라이빙 카 기술을 보여줍니까? 왜 네이버가 보여줍니까? 당장 이것은 네이버는 해도 돼요. 매출에서 10%는 차지하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의 R&D에 대한 미래 가치에 대한 투자로서 기업의 미래 가치를 상승시켜서 주가를 올릴 수 있고 투자자들에게 좋은 시그널을 보내줄 수 있으니까. 우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성차 업체들이 이것을 하는 것은 대단히 큰 리스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걸로 이 시장에 들어가겠다는 메인 프로덕으로, 메인 서비스로 셀프 드라이빙 카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와이드 분석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런던에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한 2030년이었던 것 같아요. 2030년에 빨리 오면 조그만 섬 지역 같은 것들이 도심 내에 생길 거다. 거기에서는 셀프 드라이빙카가 올 수 있지만 그 수많은 오토바이와 자전거가 다니는 원웨이길이 많은 런던에서 셀프 드라이빙카가 다닌다? 이거는 런던의 도심 상황 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신도시를 만들어서 신도시에 그것에 전혀 적합화된 도로를 만들지 않는 이상 고속도로에서 되는 것, 특정하게 패턴이 완전히 똑같은 곳에서 되는 것은 실현해 볼 수 있지만, 그래서 그것이 아일랜드로서 존재할 수 있지만, 섬처럼 떠나줄 수 있지만, 전체 도로를 셀프 드라이빙카로 바꾸면서 로봇 택시가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것, 대단히 그 시대가 안 온다는 말씀을 내가 드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가 바로 어라운드 더 코너, 정말 바로 눈앞에 있는 현실이라고 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러한 실험들, 게틱 같은 실험들, 즉 월마트에서 우리 식으로 하면 CU의 대리점 20개를 갖다가 항상 똑같은 경로로 도는 트럭, 이런 배송 같은 경우는 해볼 수 있다는 거죠. 패턴들이 일정하니까. 여기에 대한 기술 투자, 이 회사 뭐 얼마 받았던가요? 보니까 뭐 2밀리언 투자 받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고 있어요. 큰 투자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뭐 라이더 같은 경우는 이런 기술 같은 경우 이렇게 어디다 숨기거나 이렇게 이쁘게 안 해도 되거든요. 가장 실용적으로 접근하는 이런 어프로치는 하나의 아일랜드로 섬처럼 특정 지역에서 저는 작동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과연 제가 저희 집에서 나와서 직장까지 언제든지 셀프 드라이빙카가 와 있고 운전할 거 뭐 하겠어요? 그냥 바디 프렌드 같은 거 안에다 설치해놓고 마사지 받으면서 왔다 갔다 하고 넷플릭스 보면서 왔다 갔다 하고 이러한 우리가 SF에서 상상했던 인류가 상상했던 시대가 오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기까지는 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고 그 적지 않은 시간에 대한 피리어드 칼큘레이션 없는 투자는 대단히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반적으로 이 AI에 대한 하입이 그러니까 이 AI 과학이 갖고 있는 수준보다 훨씬 더 초과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스너가 얘기했던 우리가 항상 기술 수용 곡선을 보면 어떤 정도의 하입이 있다가 내려왔다가 이 말하는 일루지온 순간들을 갖고 있다가 다시 성장하는 이 기기를 한다면 저는 AI는 이래로 지금 현재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에 빠른 속도로 성장했고 이것이 하강 국면을 맞다가 조정 기간을 갖다가 다시 성장하는 패턴으로 나올 거라는 거고 이 계곡을 흔히 말하는 이 죽음의 계곡을 통과하지 못하는 기업들도 많이 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가질 수 있는 하나의 AI의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 이와 관련돼서 셀프 드라이빙과 관련돼서 문제가 되고 있는 기술이 페이스 리커그니션 기술입니다. 물론 서베일런스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 사회적인 이슈하고도 걸려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주에 뉴욕타임즈에서 얘기했던 이 윌리엄슨이라는 이 남성입니다. 이 디트로이트 경찰이 이 사람을 체포해 갔죠. 체포한 이유는 이 사람이 뭐 어떤 상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000어치를 훔쳤다. 그래서 그거는 이 디트로이트 경찰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AI 기술에 의해서, 페이스 리커그니션 기술에 의해서, 안면 인식 기술에 의해서 그 결론이 나와서 구금에 처해지고 물론 3일 만에 보석 석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무혐의로 지금 확정됐고 소송이 진행되고 있죠. 이 사건을 뉴욕타임즈가 작년에 있었던 2019년에 있었던 걸 이번에 올해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로도 다양한 주장은 많이 나왔죠. 2018년에도 나왔던 주장이 뭐냐면 흔히 말하는 백인에 대해서 선호하고 백인에 대해서는 좀 정확도 있게 분석을 하지만 그러지 못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2019년 작년 12월에 나왔던 거 보면은 확실하게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든지 흑인들이라든지 에이시안들 같은 경우에는 인식률이 떨어지고 그리고 여기에 분명히 바이어스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미국의 수많은 경찰들이 지역 경찰들이 이 페이스 리커그니션 기술을 현실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2008년, 2009년부터 대단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도 진화하고 있고 그러면서 진행되고 있고요. 또 하나 그러면서 이제 흔히 말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이번에 미국의 흑인 운동들이 진행되면서 여러분도 소식 들었겠지만 6월 초에 IBM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경찰하고 협력하지 않겠다. 이런 폭력 경찰하고. 그래서 자기는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기술을 안 쓰겠다는 기술은 아니에요. 경찰에 적용하는 페이스 리커그니션 기술은 더 이상 협업하지 않겠다.
그거 통해서 돈 벌지는 않겠다. 아마존도 선언했습니다. 즉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다 페이스 리커니션에다가 기술 투자를 하고 있고, 자 이런 기술 투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기술하고 다릅니다. AI 기술 같은 경우에는 엔드 프로덕이 나와야 내가 완전히 신뢰할 수 있어야 셀프 드라이빙 카를 타서 서비스하고 제가 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근데 페이스 리커니션은 여기도 그 뉴욕타임스 기사도 하지만 사람의 판독과 기계에 의한 판독을 동시에 가져오고 있었던 거고, CCTV 화면을 보면서 이건 누굴 거다. 사람도 반드시 해야 됐었는데 이번에 디트로이트 경찰 걸 하지 않았던 거가 문제가 되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사람과 아까 말했던 라디올로지 기술처럼 판독 기술처럼 여전히 사람과 기계가 함께하는 일들인 거죠. 근데 셀프 드라이빙 카는 순수하게 기계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위험하다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 페이스 리커니션 같은 경우에는 기계와 사람이 하면서 나타나는 다양한 바이어스의 문제점들, 이 부분이 지금 문제점이 되고 있다는 거고, 여기에 흔히 말하는 빅테크 기업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거죠. 아마존이 함께하고 있고, 아까 IBM도 같이 했었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것이 여기서는 안 그런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화질이 잠깐만요. 뺐다가 다시 낄까요? 네, 그렇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6월 18일 날 안 하겠다라고 연방정부하고 함께하고 있는 이 테크놀로지 적용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빅테크 기업을 비판하려고 가져왔던 게 아니라 사실 페이스 리커니션 기술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중소 이름 모를 기업들이 많이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언제부터 2004년부터 미국의 경찰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기술들을 적용하고 있었고, 이게 언제냐면 그런 거죠. 범죄자들 데이터베이스 만들 때, 사진 데이터 만들 때부터 이미 이 기술들을 조금씩 적용하고 시작하고 있었고, 2010년 이후에 이 기술이 관련된 머신러닝 기술이 진화하면서 이 적용도나 범위들이 그리고 빈도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 기업들이 이러한 되게 조그맣고 시크릿 컴퍼니들, 즉 경찰하고만 일하는, 미국의 CIA하고만 일하는, 우리 식으로 하면 국정원하고 일하고 이런 식의 작은 기업들이 되게 많다는 거고, 이 기업들이 통제되지 않으면서 바이어스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 뉴욕타임즈 지적입니다. 대표적인 기업들이 이런 기업들입니다. 네, 이건 NEC 같은 경우는 일본 기업인 거고, 그리고 랭코는 미국 기업일 거고, 제가 알기로는 뉴질랜드는 아마 이스라엘 기업일 거고, 그 다음에 코그니텍 이건 아마 오스트리아 기업일 겁니다. 이러한 세계 각국에 있는 요 대표 4기업이 사실상 미국의 시장을 거의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이 조그만 기업들, 우리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사실은 이런 페이스 리커니션 기술들을 많이 적용하고 있고, 최근에 연방정부와 협업해서 아마존,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IBM들이 결합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AI 기술과 함께 이런 식의 부분이 들어가는, 구글 같은 경우 우리가 올리는 이미지 부분에, 구글 이미지 검색 부분의 기술들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거고, IBM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지난 올림픽이었던 브라질 산파울로 올림픽 때 모든 CCTV를 IBM이 다 읽었죠. 그래서 패턴 인식을 하면서 그때 급격하게 페이스 리커니션 기술이 진화하면서 흔히 말하는 스마트 시티라는 명목 하에서 이런 부분들이 기술로서 쓰이고 있으면서 사실 그들 기술 기업들이 가져갈 수 있는 진화는 더욱더 빠르다고 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알고 계시는 이 신장이죠. 신장 지역의 중국에서의 이 페이스 리커니션 기술이 폭발적으로 기술력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 흔히 말하는 CCTV의 전면화를 통하고 그 CCTV가 다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최초로 했던 도시는 런던이죠. 런던 같은 경우에 런던 테러가 이뤄진 이후에 런던의 CCTV를 법에 의해서 하나의 중앙 전산망으로 다 보내는 이러한 법 체계가 완성되면서 런던에 있는 CCTV들이 이렇게 기업별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 통제에 의해서 보관되면서 그것에 머신러닝 기술들이 적용되는 것. 그것이 상파울로에도 왔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신장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 전역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것들. 이 부분들이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서빌리언스 테크놀로지의 진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단히 큰 규모의 경제에 의해서 작동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분명하게 저는 AI 기술이 대단히 성공적으로 지금 진화하고 있고 위협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리스크 부분에서 첫 번째 경제적 리스크에서 셀프 드라이빙 카의 경제적 리스크를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 두 번째에서는 이러한 페이셜 리커니션에서 이러한 인종적인 바이어스의 리스크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이 가질 수 있는 서빌리언스 테크놀로지로서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 기술을 지금 이렇게 말했던 아직은 오지 않는 이 셀프 드라이빙 카의 기술과 그리고 이러한 페이셜 리커니션의 기술을 선덕 박사에는
20세기의 일렉트리시티라고 비교를 했는지 저는 의문이 갑니다. 근데 거꾸로 저는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전기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제시대와 일제강점기 시대와 한국전쟁 이후로 급속도로 전기를 한꺼번에 받아들여서 대단히 빠른 속도로 전기가 확산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인류가 전기를 쓰기 시작하고 보편화되는 것은 100년에 걸친 대단히 완만한 과정이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그 수용성들이 기술이 정말 세상을 바꾸는 기술이라도 한꺼번에 전체 적용되지는 않죠. 그런 면에서 약 100년이 걸렸던 어떤 전기의 수용성을 보더라도 AI가 물론 이 전기보다는 좀 더 빠른 속도로 사회 속에서 어떤 보편적 기술로서 퍼져나가겠지만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클라우드도 마찬가지로 곳곳에서 클라우드를 얘기를 하면 한국에서 벌써 클라우드 얘기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 서비스가 과연 보편화됐는가 한국 사회에? 저는 그 보편의 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그 시기는 조금 더 걸릴 거라고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AI 기술이 보편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확산되기에는 대단히 많은 시간적인 것들이 남아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단히 이 어덥션 부분은 수용성 부분은 슬로잉하게 나타날 거라는 거고 또는 뭐 이러한 이디어 사반 뭐죠 이게 오타쿠 같은 거죠. 그러니까 아직 머신러닝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도 비유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즉 특정한 것은 잘하지만 나머지는 못하는. 그러니까 일 중에 10가지 일이 있다면 또는 100가지 일이 있다면 두세 가지는 잘하지만 나머지는 되게 못하는. 아직은 이런 상황 속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새로운 기술적인 브레이크스루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어덥션은 대단히 늦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말들이 AI 윈터죠. 역사적으로 볼 때 1970년대하고 1980년대 두 번의 AI 윈터가 있습니다. 즉 AI가 대단히 많은 것을 이뤄낼 것이라고 많은 과학자들이 주장하면서 특히 이 AI 윈터에서 첫 번째 AI 윈터는 소련과 미국이 이끌어내죠. 마치 군비 경쟁하듯이 AI 기술에 많은 투자를 합니다만 그 프로젝트들이 다 실패합니다. 다 실패하면서 71년과 74년과 80년이 뭐냐면 AI에 대한 정부 투자가 그러니까 씨가 마를 때. 그래서 아무도 대학에서도 오타쿠 같은 몇 명의 교수들 외에는 연구하지 않는 한국. 뭔가 당장 지금 뭐 다른 걸 연구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누가 AI를 머신러닝을 연구하려고 합니까? 이런 상황을 AI 윈터라고 얘기했고 이것이 두 번 정도 옵니다. 지금 요즘 천천히 논쟁이 되는 것은 과연 지금은 AI 썸머인 것 같은데 혹시 AI 윈터가 다시 오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많은 기대를 하이브를 만들어 놨으니 AI 윈터가 또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얘기를 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앞으로 더욱더 따뜻해지고 밝아질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AI 트랩스 아까 얘기했던 AI에 대한 경제적인 정확한 계산 없는 시기에 대한 계산 없는 막대한 투자는 분명하게 하나의 트랩으로서 작동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성과로 들어오지 않으면서 일부 기업들이 파산한다든지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윈터가 저는 온다고 주장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그래도 가을 서리는 지금 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것들이 현재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90%를 이뤄냈지만 아직도 남은 것이 수고는 90% 남았다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리스크 오늘 본론적으로 얘기했던 이 플랫폼 모노폴리죠. AI가 가져올 수 있는 AI 테크놀로지가 가져올 수 있는 플랫폼 모노폴리 문제가 있습니다. 독점화가. 네, 정확하게 우리가 구별할 것은 이 모노폴리의 개념으로 이걸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 틀리는 부분들이 나타나는 건데 사실은 이 영어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모노폴리가 아니라 모노폴리라고 얘기할 수 있죠. 모노폴리는 공급자는 여러 개가 있지만 소비자가 특정 업체 하나를 택해버리는 겁니다. 모노폴리는 공급자도 그러니까 올리고폴리나 모노폴리는 공급자 자체가 하나 내지 두세 개로 줄어드는 걸 얘기하는 거고 예를 들자면 지금도 뭐 인스타그램 유사한 서비스 많습니다. 카카오톡 같은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도 헌드레드입니다. 공급자는 많습니다만 한국 이용자들이 선택하는 것이 카카오인 거죠. 일본 이용자들이 선택하는 것이 라인인 것처럼 이런 것은 모노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검색 서비스 있습니다.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도 있고 다음도 있고 구글도 있고 덕도코도 있고 뭐 여러 개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압도적으로 선택하는 거 물론 중국하고 러시아를 뺀다면 구글이라고 본다면 이거는 모노폴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학술적으로는 모노폴리하고
모노소니는 구별돼야 되는 거고 자꾸 모노폴리에 적용됐던 이론을 모노소니에 적용하게 되면 실패를 할 수밖에 없고 레귤레이션 정책, 규제 정책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가 아잠이 얘기했던 거죠. 뭐 이거를 데이터 네트워크 이펙트라고 저는 사실은 설명을 하긴 하는데요. 아잠은 이거는 데이터 네트워크 이펙트보다 더욱더 큰 거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는 AI 락인 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사용을 많이 하다 보면 무언가 사용을 아마존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뭐 또는 우리 식으로 하면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를 많이 이용하게 되면 많은 데이터가 발생하고 많은 데이터가 발생하면 머신러닝하기 훨씬 더 좋아지고 머신러닝이 훨씬 더 잘 되다 보니 서비스가 훨씬 더 좋아지고 서비스가 좋아지다 보니 이용자는 더 많이 몰리고 이용자가 더 많이 몰리다 보니 더 많은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더 많은 데이터가 보다니 머신러닝이 좋아지고 다시 서비스가 좋아지는 이런 룸에 걸린다는 거죠. 이 룸에 걸리면 이 기업들이 거침없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이용자가 많아져서 그리고 이용자에게 혜택이 많이 가서 즉 흔히 말하는 독점이라고 우리가 얘기했던 마치 그것을 악하다고 머릿속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덕적 판단을 했던 모노폴리는 이용자의 이익을 전치해서 기업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가져가는 것이 즉 이용자의 유익을 기업이 가져가는 것이 우리가 모노폴리 가지고 있었던 메타포라면 아담이 얘기하는 것은 이 테크 기업들이 가져가고 있는 것은 왜 어렵냐면 이용자들에게 훨씬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용자의 유익을 가져옴으로써 모노폴리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에게 보다 많은 유익을 줌으로써 모노폴리가 형성되기 때문에 과거의 패러다임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흔히 말해서 다시 정리하면은 제가 제 식으로 설명하면 네트워크 이펙트가 있어서 여기서 뭐 직접 네트워크 이펙트라든지 간접 네트워크 이펙트는 뭐 다르게 설명을 하더라도 네트워크 이펙트가 있어서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모입니다. 즉 이용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에게 돌아오는 유익이 커지는 거죠. 그럼 서비스가 좋아지면 이들에게 마켓 파워가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이 기업들에게 아까 말했던 룹에 의해서 서비스가 좋아지면 여기 뒤에서 데이터와 베터 머신러닝을 빼버린다면 즉 네트워크 이펙트에서 서비스가 좋아지고 이 기업에게는 마켓 파워가 생기면 이 기업에게는 또한 전통 굴뚝 산업에서 볼 수 있었던 이코노미스 오브 스케일이 발생하는 거죠. 제가 서버를 쓰더라도 서버의 구매 파워도 만약에 우리가 뭐 클라우드 서버를 제외한다면 네이버나 카카오가 서비스가 좋아지면서 구글이 서비스가 좋아지면서 마켓 파워가 생기고 마켓 쉐어가 커지고 그러면 뭐 당연하게 일반 기업에 되는 구매 파워도 생기겠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규모의 경제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즉 네트워크 이펙트도 가져오고 흔히 말하는 네트워크 이펙트를 갖다가 보통 디지털 경제의 특징이고 전통 인더스트리얼 그 산업 전통적인 산업의 어떤 특징을 갖다가 이코노미스 오브 스케일이라고 보통 구별을 했었는데 이제 네트워크 이펙트도 디지털 이코노미 업체들이 테크 기업들이 가져오면서 규모의 경제까지도 구현하고 있는 이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흔히 말하는 이 어뷰징. 그러니까 즉 우리 식으로 하면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제가 한국 법을 잘 몰라서 아마 시장의 우월적 지위 남용이죠. 이 표현이. 그러니까 우월적 지위 남용이라는 부분들이 쉽게 등장하고 있고 사실은 지금 유럽연합이나 미국이나 한국 공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독과점에 대한 규제는 지금 못하고 있어요. 왜? 그거를 해석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가 아직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집중되고 있는 건 뭐냐면 결국은 시장 지위의 우월적 시장 지위의 남용. 좀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중되고 있는 규제의 방향성은 시장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남용 부분에 집중되고 있는 거죠. 전통적인 독과점의 업체, 왜냐하면 전통적인 독과점 이 정도 시장 규모는 미국에서 배를 2개로 쪼갰던 것처럼 충분히 2개로 쪼개버린다든지 예를 들면 지금 독일 법무부 장관이 주장했던 거죠. 유튜브하고 독일 검색 서비스를 법인 분할하라. 이것이 독일 법무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청까지 나올 정도로 하려면 뭘 규명해야 되냐면 규제 당국에서는 이것이 흔히 말하는 소셜 웰페어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쪼개라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명확한 이론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로 있고 유튜브과 검색이 서치가 하나로 있는 것보다 2개로 쪼개는 것이 전체 사회에게 이득이 되는지를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런 거죠. 예를 들면 뭐 네이버와 네이버 쇼핑을 분리하는 것이 한국 사회에 도움이 된다. 일반적인 주장으로 끝나지 않으면 학술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쪽으로 갈 수는 없는 거죠. 그 근거들이 이론적으로 마련되지 않았으니까. 아마존도 지금 아마존 마켓플레이스와 아마존 미디어를 분리해라. 아마존 마켓플레이스와 아마존 로지스틱을 분리해라. 웨어하우스 분리해라.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일부는. 근데 그것에 대한 전혀 학술적 근거가 지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인들도 괴로운 거죠. 하지만 집중되는 것은 이거는 쉽게 잡아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시장의 우월적지에 따른 이 남용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부분도 그거죠. 그러니까 전통 기업이 흔히 말하는 우리가 한계 생산성 효용의 법칙에 의해서 기업의 오퍼레이트가 즉 이용자가 많아지거나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 그 회사의 밸류가 대단히 이러한 곡선을 그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한계 효용 법칙의 생산성 효용의 법칙에 따라서 지금 이러한 빅테크 같은 기업들은 익스포넨셜 그로스를 보일 수 있는 이런 기술적 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을 그들은 구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통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든지 한계 생산성 체감의 법칙을 하나의 법칙으로서 적용해 왔었는데 이러한 즉 그러니까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그려내면서 시장을 규제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됐던 마이크로 이코노믹스의 가장 근본이 되고 있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과 한계 생산성 체감의 법칙이 테크 기업에는 적용 안 되는 경우가 나타나더라. 이걸 아직 법칙으로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물론 이것도 모든 테크 기업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AI 락인 룹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기업들은 이러한 익스포넨셜 그로스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어떻게 규제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레저널리티 그러니까 즉 지역성 자체가 붕괴되는 거죠. 유튜브 미국에서만 할 수 있었던 서비스 예를 들면 시네맙스라든지 한국에는 뭐 CGV처럼 특정 산업이 확장하더라도 한국 사회에서는 독과점 논쟁을 CGV가 놓더라도 한국을 벗어나서는 레저널리티를 벗어나서는 독과점의 논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국처럼 인터넷을 그러니까 어나더 인터넷 그러니까 새로운 인터넷 시대를 그러니까 망을 갖고 있고 뭐 러시아처럼 망을 분리하지 않는 곳에서 그러니까 아니라면 유튜브이 싹쓸이 하고 있는 거고 넷플릭스가 싹쓸이 하는 거죠. 그럼 과연 독과점 업체의 어떤 논쟁이 독과점 업체라면 시장 확정을 해야 되잖아요. 어느 시장에서 이 시장 확정에는 이용자를 확정하기도 하고 시장이 이게 버티컬 마켓이냐 허리존탈 마켓이냐도 확정해야 되고 또 하나 어느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확정을 합니다. 규제당국에서. 그런데 이 리저널리티가 어려워진다는 건 뭐냐면 시장 확정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규제당국에서. 어디까지를 유튜브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인스타그램이 가지고 있는 힘을 또는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틱톡의 힘을 어느 시장에서 그러니까 인도처럼 아예 보안 문제를 걸어가지고 금지해버렸죠. 인도가 틱톡을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결정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체적인 우리 시각은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유튜브나 또는 네이버나 카카오를 규제하기는 되게 어려워집니다. 공정거래법 자체가 1980년대에 있었던 시카고 학파의 미시경제학이 기초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이들 기업은 성장하면서 흔히 말하는 버티컬 인테그레이션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아마존이죠. 물건을 판매만 하다가 배송까지 하기 시작하고 배송과 관련 테크놀로지를 수출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엑스포트가 아니라 다른 기업에 팔기도 하고 심지어는 셀프 드라이빙 카를 만드는 전기차를 만드는 업체를 투자해서 그 업체로 자동차 생산하는 쪽으로도 가고 그리고 아마존 비디오 같은 서비스를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죠.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같은 서비스를 하면서 직접 영상 그 컨텐츠 제작에도 나섭니다. 이러한 다양한 인테그레이션들이 버티컬 인테그레이션들이 테크 기업들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들의 시장 파워는 더욱더 강력해집니다. 또 하나가 허리존탈하게도 확장되죠. 그래서 허리존탈 마켓에 들어가는 거죠. 즉 구글이 검색만 하다가 비행기표 판매까지 만들어주고 또는 구글 쇼핑 미국에서 잘 됩니다. 일부 지역이지만 그러니까 점점 자신들의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허리존탈 마켓에다가 이러한 강력한 마켓 파워가 있는 기업들이 들어가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컴페티션이 어려워집니다.
제가 창업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는 검색만 해서는 서비스가 경쟁을 하기 어려운 거예요. 나도 검색하려면 사람들처럼 쇼핑도 제공해야 됩니다. 쇼핑만이 아니라 비행기가 비교도 해줘야 돼요. 여행도 이제 익스피디아가 아니라 구글에서 검색하게 하려면, 그러니까 제가 저 스타트업 할게요. 저는 검색 엔진의 솔루션을 대단한 거를 지금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하고 싶으면 그냥 검색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검색의 수요가 되게 허리전탈하게 확장되었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니즈도 스타트업이 들어가더라도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네트워크 이펙트에 의해서, 데이터 이펙트에 의해서, AI, 락인, 룹에 의해서 강력한 서비스의 진화를 만들어내면서 이용자에게 유익을 줄 뿐더러 규제의 핵심인 지역성들을 붕괴시켰고, 그리고 버티컬 인테그레이션 해내면서 밸류 체인들을 완전히 장악하기 시작하고 있고, 그러면서 흔히 말하는 규모의 경제를 이뤄내고 있고, 그리고 허리전탈하게 확장하면서 실제로 시장 진입을, 스타트업들의 시장 진입을 완전히 시장적으로, 그러니까 우월적 시장지의 남용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장의 구조와 시장의 성격을 새롭게 재평함으로써 새로운 컴페티션이 이루어질 수 없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악의를 가지고 하고 있다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이것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의 속성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대단히 무서운 거고, 아직 이론적으로 검증되진 않았지만 아까 말했던 그러한 디미싱 이펙트들, 그러니까 즉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한계 생산성, 특히 한계 생산성, 체감의 법칙이 구글에 과연 작동하고 있는가? 아마존의 한계 생산성 체감의 법칙이 작동하고 있는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한계 생산성 체감의 법칙이 작동하고 있는가? 그것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거기서부터 흔히 말하는 서플라이 커브를 만들어냈던 마이크로 이코노믹스의 그 미시경제학의 이론들은 존재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흔히 말하는 이 급이 하이어, 이거 많이 일어나죠. 우리 흔히 말해서 스타트업들을 기술이, 예를 들면 네이버가 인수하는데, 인수가 뭐냐면 우리 한국에서 저 인재 인수라고 하죠. 저 기업이 갖고 있는 밸류나 기술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개발자들이 탐나서 이런 인수들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벤처 캐피탈에서 투자할 때 이들이 직접적으로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투자처이고, 세컨드 초이스는 뭐냐면 이들이 구글이 인수할 수 있을 것인가, 이들을 페이스북에서 인수할 수 있을 것인가, 이들을 아마존이 인수할 수 있을 것인가, 한국으로 따지면 이들을 네이버나 카카오가 인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면 밸류에이션이 있고 여기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거는 근본적으로 컴페티션을 줄여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또 하나 가장 큰 것은 이 M&A죠. 그러니까 지금 이 통계에 의하면은 2010년부터 흔히 말하는 뭐 구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한 기업의 숫자가 500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500개가 넘는 기업들을 인수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시장 조정이 일어났다는 거고, 시장에서의 컴페티션은 구조적으로 제약을 받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현상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 시장 집중화 현상.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러면 모노폴리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실제로는 모노폰이지만 생각했는데, 이 모노폴리면 당연하게 그 기업을 정확하게 규제 당국이 규제에 들어가서 이 시장에 인위적인 컴페티션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해왔던 미국의 공정거래 그 엔티트러스트 로의 역할이었고, 한국의 공정거래법의 역할이었다고 본다면, 그런데 그때의 이 시장의 원리와 지금의 시장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데, 좀 있으면 끝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조금 지겹지만 사실은 장기가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되게 큰 도전이라는 거죠. 특히 이 기업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아까 제가 누누이 여러 번 얘기했던 지금까지의 모노폴리의 데피니션이 out of date다 라는 주장들이 오래전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론 체계로서는 이런 테크 컴퍼니들을 규제하기 어렵다. 시장의 제외 조건은, 예외 조건은 시장의 우월적 지위의 남용. 이거는 뭐 전통적인 걸로도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이 어려운 이유는 가장 크게 핵심은 이 시카고 학과가 얘기했던 컨슈머 웰페어 부분입니다. 즉, 독과점 업체가 시장에 독과점이 발생하게 되면 이 컨슈머가 갖고 있는 렌트, 이 컨슈머가 갖고 있는 웰페어를
기업이 부당하게 뺏어간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던 거죠. 경제학적으로. 왜? 가격이 오르니까. 가격이 오르니까.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경쟁 시장보다 가격이 높게 측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에서 독과점 업체, 우리도 공정거래법부터 시장 확정과 시장의 이러한 독과점을 규명할 것은 규제 당국에게 있잖아요. 네이버가 과거에 한번 공정거래에서 규제 받았다가 법원에서 그 무죄가 아니라 무슨 판결이라고 해야 돼요? 하여튼 공정거래에서 제기했던 소가 네이버가 하여튼 이기는 쪽으로 결정난 적이 있죠. 그 이유가 그들이 얘기했던 컨슈머 웰페어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당시에 법원의 판결이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컨슈머 웰페어가 가격을 그러니까 부당하게 독과점해서 가격을 높이는데 문제는 가격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이 논리에 의하면은 시장 가격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컨슈머 웰페어가 증가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글의 서비스, 네이버의 서비스, 카카오의 서비스는 근본적으로 프리입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AI 락인 룹에 의해서 그 프리가 점점 서비스도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무료의 상품이 서비스마저도 시간이 지나면서 진화하고 있는 거. 여기 어떻게 컨슈머 웰페어가 줄어들었다고 주장할 수 있냐? 거의 불가능에 저는 가깝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어떻게 컴페티션을 시장에서 활성화시킬 것인가 이쪽으로 저는 집중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근본적인 질문은 새로운 컴페티션을 그 시장에서 어떻게 만들어 놓을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허리전탈 익스펜딩도 하는 이 시장에서 버티컬 인테그레이션을 통해서 시장을 완전히 밸류체인을 장악하고 있는 이 흐름에서 여기에서 이코노미스 오브 스케일 효과 가지고 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새로운 컴페티션을 만들 것인가가 숙제라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이거는 막연한 얘기입니다만 두 가지 레코멘데이션을 한다라면 규제당국에 우선은 이 빅테크 기업들의 M&A는 전 금지돼야 된다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실수한 것이 페이스북이 왓츠앱하고 인스타그램 허용한 겁니다. 독립 서비스로 갔었어야 되는데 이 두 개의 서비스를 허락한 거는 규제 당국이 저는 결정적인 실수였다고 보고요. 그래서 페이스북은 페이스북대로, 왓츠앱은 왓츠앱대로, 인스타그램은 인스타그램대로 갔었어야 되는데 이 세 개가 합쳐지고 데이터가 머징되고 있는 것. 이거는 세 개 데이터가 다 머징됩니다, 여러분.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이 완전히 머징돼서 광고 상품화 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은 이러한 AI 락인 룹을 완벽하게 만들어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건 결정당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이러한 최소한 아까 말했던 마파 같은 이런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어떠한 이 M&A는 이러한 특히 스타트업들 인수하는 것들은 저는 금지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또 하나는 이 익스클루시티 클라우스 뭐 어떤 거냐면 우버 드라이버는 리프트 드라이버에서 일할 수 없는 조항 지금 미국에 있는. 그러니까 특정 업체만 예를 들면은 한국은 어떤 식으로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죠? 배달의 민족하고 또 다른 서비스가 경쟁 업체가 욕이요. 물론 둘이 합병해서 문제가 없지만 전 이거 합병은 사실은 배달의 민족 안 계시니까 물론 저희 친한 사람인데 전 그 합병 금지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제가 일하는 곳하고의 공식적 입장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이건 저의 완전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또는 우리나라 어떤 점은 미국에서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그거잖아요. 리프트에서 일했던 나의 평점 데이터를 드라이버 입장에서 왜 우버로 못 가져가냐. 우버에서 내가 써왔던 열심히 내가 생수 주면서 내가 진짜 잘 가세요 이렇게 말도 걸고 싶지 않았는데 정말 친절을 다해서 내 점수 올려놨는데 이거 왜 리프트로 못 가져가냐라는 거예요. 못 가져갑니다. 거기 가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익스클루시비티 이거를 저는 좀 더 풀어줘야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리프트 말고 제3의 어나더 리프트를 만들어요. 어나더 우버를 만드는데 우버에 넣어있는 데이터를 API로 내가 가져올게. 그러니 너의 점수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래야 새로운 스타트업이 이 마켓에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제가 우버하고 리프트 얘기를 드는 겁니다만 충분히 다른 부분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예를 들자면 옥션에서 쌓았던 나의 평가를 내가
쿠팡에 쌓았던 나의 평점을, 판매자로서의 평점을 내가 SSG로 가져갈 수 있느냐. 이것은 플랫폼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업체 출현을 충분히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의 레귤레이션의 관점은 뭐가 돼야 되냐면 컨슈머 웰페어에 대한, 그러니까 프라이스에 집착한 전통적인 미시경제학의 틀이 아니라 어떻게 컴페티션을 활성화시킬 것인가로 정책의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고, 이 컴페티션의 활성화 방향으로 간다라면 새로운 준칙, 이걸 지금 제가 뭐 법제화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준칙에 대해, 마지막 장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준칙에 대한 정말 넓은 디스커션이 비로소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무엇을 해야 될 시냐면 이와 관련된 디스커션을 해야 될 시간이고 토론을 해야 될 시간이고, 이 토론의 목적은 뭐냐면 시장의 경쟁 활력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망중립성을 옹호하는 이유는 망중립성이 지켜져야 마켓 엔트런스, 그러니까 이 시장 진입 장벽이 낮아져서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서비스들이 출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지지하는 입장 중에서 그것처럼 이 시장이 어떻게 이 경쟁력을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좀 더 학술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은 이러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우리가 그냥 경제 워가에서 한계 생산성 체감의 법칙은 그냥 외워버린 법칙이 아니라 지금 작동되고 있는 이 규모의 경제가 이 빅테크 기업에서는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이코노미스 오브 스케일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그들이 다양화되고 있고 중층화되고 있고 복잡해지고 있는 이 네트워크 이펙트들을 어떻게 분석하고 이것을 어떻게 계량화하고 수리화하고 논리화할 것인지, 이런 다양한 논의들 또한 진행되어야만 비로소 빅테크 기업에 대한 레귤레이션 문제가 좀 얘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너무 팬트가 안 맞았을지 모르지만 코로나로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AI의 윈터를 갔다가 결국은 오늘 제가 원래 핵심적으로 하고 싶었던 모노폴리 문제로 왔는데요. 여기까지가 제 오늘 두서 없이 준비해온 강의 내용이었습니다.